작년에 한번 연락을 간단히 주고는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염려가 되는 거는 타이거 컵스라고 이제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의 그 문화생들이 몇십 명입니다. 비슷한 익스포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20대 후반부터 이제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또 30대 때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네. 첫 질문부터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가 좀 주가가 급락해서 손해를 입은 아케고스의 빌황이라는 분, 사실은 화제인데 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선물. 이분과 함께 월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월가 은행에서 이제 제가 일을 했고 저는 이제 90년대는 이제 홍콩에서 일을 했거든요. 홍콩에 이제 JP 모간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 은행인데 저와 인연은 90년대 중반에 제가 JP 모건 홍콩을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그 당시에 동방 페레그린이라고 아시아 최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서울에서 리서치 헤드를 했었고 우리 빌황 대표는 뉴욕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영업 대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배도 비슷하고 상당히 같이 호흡도 같이 하고 그랬죠. 이제 그때 이제 빌황 대표가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의 양대 산맥인 조지 소로스와 줄리언 로버슨 타이거의 그 회장님이 이제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 회사 와서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운영을 해봐라. 매니저를 해라. 네네, 97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동료라기보다는 고객 내지 친구로서 이제 계속 연락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상당히 저랑 같이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연락하신 게 혹시 언제세요? 그러니까 업무는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일로 작년에 한번 연락을 간단히 주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빌황이 실제 아시아인으로서는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꼭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나 존경을 받고 성과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 일본인 포함해서 아시아인인 치고 가장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 일이 있으면서 사실 빌황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교수님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고3, 고2, 고3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이끈 줄리안 로버트슨의 수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거까지는 맞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이제 부친 어르신께서 이제 목사셨습니다.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아마 이제 지금도 그동안 이제 벌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많이 고생을 했고 한동안 이제 외국 회사로 옮기기 전에는 현대증권 이제 뉴욕 지사에서도 일을 했었죠. 영업 세일즈맨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근데 이후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셨어요. 중국 은행 주식의 불법 거래와 관련한 송금 사기에 연루가 되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당시에 밝혀진 거는 타이거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의 그 문화생으로서 이제 수업을 받고 보통 이제 거기서 문화생들은 자기 독립적인 펀드를 할 때 줄리언 로버슨이 몇 천만 불씩 시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빌이 그 당시에 2001년, 2년에 한 2천만 불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님께 시딩을 받았고 그게 발판이 돼서 100억 불이 넘는 아시아 최고의 성공을 한 헤지펀드 스타로 부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묵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더나 그런 사람들이 중국 은행, 본토 은행 관련돼서 IPO를 하고 그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 비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락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객 돈을 운영하지를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자기 패밀리 오피스를 한 7, 8년 전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게 아키고스죠. 네. 예,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왜 정말로 천재의 매니저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보셨을 땐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희 같은 이제 연배고 네.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뭐 천재라는 표현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운영 성과로 보면 타이거 에이시아를 운영할 때도 독보적인 성과를 냈었고, 근데 그것의 비결은 물론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타이거 스타일이 확신이 있는 종목에 갖고 압축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줄리안 로버슨 회장한테 배운 그런 투자 철학 기법인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펀드의 규모, 영향력,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아시아 관련된 펀드 중에서는 뭐 독보적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운용 스타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둬왔던 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투자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게 되셨을지. 크게 보면 그 빌이 타이거에 근무를 할 때나 자기가 만든 타이거 에이시아 펀드가 이제 고객 돈이죠, 그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 아키고스는 자기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밀리 오피스 특히 이번에 아키고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에 신고 등록 의무도 없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은 외부 고객은 전혀 없고 빌의 그 개인 돈이 전액이 투자가 된 거고 전혀 외부 펀드에 대해서 운영이나 자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돈이니까 좀 더 소신껏 자신 있게 좀 더 압축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것 같고 그 결과 좀 더 일반적인 헤지 펀드가 이제 레버리지가 뭐 보통 2배 이상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4배, 5배 정도를 하는 걸로 저는 몇 년 전에 그때 얘기를 들었었고 본인한테 직접. 혹시 그 펀드 운용 규모에 대해서도 들으신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서는 150억 달러 본인 돈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거든요. 자세한 거는 최근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역으로 한 4, 5년 전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한 40억 달러,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 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키고스도 포함해서 타이거 컵스들이 그 좋은 종목을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압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초창기부터 넷플릭스를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뭐 5년 동안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펀드 규모가 뭐 80억 달러, 100억 달러가 되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100억 달러를 본인의 이제 패밀리 오피스에서 굴리면서 이걸로 한 보통 헤지 펀드가 2~3배라면 한 4배,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했을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17, 18년 전에 거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외국인 전용 헤지 펀드를 제가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레버리지를 한 프라임 브로커가 모건 스탠리였는데 한 50%에서 100%를 이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제가 100이면 150에서 200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헤지 펀드의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빌은 자기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좀 항상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여서 이 경우에는 한 4배, 5배는 뭐 충분히 빌렸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상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소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 때문에 뭐 좀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매우 성공적으로 가장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치고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뭐 실제 패밀리 오피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헤지펀드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일을 하는 프라임 브로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UBS, 도이치뱅크, 뭐 노무라 다 주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다 포함됐는데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뭔가 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홀딩,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들의 주가가 지난주에 20, 30%, 일부는 50% 빠지면서 그 강제 반대 매매를 프라임 브로커들이 들어간 걸로 보이면 상당히 뭐 안타깝고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그 속이 상하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어떤 뭐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개인의 거대한 손실인 거고, 근데 다만 언론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이렇게 큰 레버리지를 노무라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곳들에서 왜 빌려줬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은행도 그렇지만 증권사들의 전망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피가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 비즈니스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나고 지금도 성장을 하는 게 프라임 브로커, 헤지펀드 대상으로 주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빌황이 워낙 운영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잘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있는 비즈니스라도 이렇게까지 사고가 날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메이저 증권사들이 다 프라임 브로커로 고객을 선정하고 대출하고 주식을 빌려줬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프라임 브로커로 증권사가 가져가는 피가 예를 들어 뭐 주식 거래를 단지 중개해줬을 때 비교해서 얼마나 수수료가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프라임 브로커가 되면 1년에 그 펀드의 기본적인 자기 자산 NAV라고 하는데 그것의 최소한 3%에서 5%를 프라임 브로커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매매 수수료도 있고 외환 해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대차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랜딩 해주는 그 공매도 주식 빌려주는 그래서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할 때 매년 한 5% 정도를 모건 스탠리에 지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일단 비용을 제끼고 훨씬 높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패밀리 오피스는 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다고 보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랑 이분이 100억 달러 가지고 펀드를 굴리고 있었다라고 치면 한 3억 달러 정도는 이제 그 프라임 브로커를 해줬던 증권사들이 좀 나눠서 수수료를 그런데 가져갔다고. 뭐 6군데 정도 된다면 한 군데가 최소한 3,4천만 불은 벌 수 있고 그 정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카운터파트로 프라임 브로커가 됐던 거겠죠. 근데 이제 프라임 브로커의 그 양대 산맥이 고ld만삭스, 모건 스탠리인데 고ld만삭스는 아키고스의 프라임 브로커가 된 것이 아마 201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자체적인 이유로 본인들이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았죠. 네, 그럼에도 2018년에 들어간 건 이제 그때부터 거래를. 네네. 아무래도 펀드가 더 커지고 매매를 많이 하고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예. 뭐 다른 유럽계 크레딧 스위스나 이제 노무라가 각각 수조 원의 이제 손실을 이번에 봤다고 하는데 같은 이유죠, 되게. 예. 사실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증권사들의 이 리스크 관리를 좀 못한 거 아닌가, 증권사들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금융시장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증권사도 greed and fear, 탐욕과 이제 공포의 그 사이클을 타기 잘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역시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는 초기에 많이 정리를 해서 거의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조금 거기보다는 후발주자고 조금 떨어지는 퀄리티나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결국 떨어지는 노무라랑 크레딧 스위스가 많은 손해를 보면 역시 그 증권사도 랭크가 있고 그 이제 우열이 거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빌황 대표 이분은 뭐 잠적은 아니다. 대신에 뭐 뉴욕에서 머물면서 지금 대책을 운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는데 뭐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한 개인 패밀리 오피스의 이제 압축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입어서 많은 포지션들이 이제 강제 매도가 된 것이고 빌황 개인 성격상 그분이 그렇게 뭐 잠적을 하고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 돈이기 때문에 고객 돈이 그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의회나 아니면 증권관리위원회 SEC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게 개인 돈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이게 뭐 당연히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조금 그 염려가 되는 거는 타이거 컵스라고 이제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의 그 문화생들이
몇십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매브릭이라는 데도 있고 롱파인, 바이킹, 그러니까 월가의 제일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이 다 그 문화생들인데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가령 이제 넷플릭스 같은 종목 같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방문도 이제 제가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 많이 같이 오면 같이 다니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타이거 컵스들은 뭐 건실할 텐데 거기도 아마 비슷한 익스포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타이거 펀드들이 주로 투자하는 게 IT, 바이오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내수 업종, 금융, 소비재 업종, 미디어, 통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포트폴리오 보면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투자하고 옛날에 한국에 이제 뭐 그 SK텔레콤이나 뭐 국민은행, 삼성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했었죠. 한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예. 지금 포트폴리오 투자했다고 나오는 종목들이 뭐 중국에서는 바이두, 텐센트 뮤직, GSX 테큐듀 뭐 이런 곳들이 다 내수주죠. 내수주고 인터넷 관련주, 교육 관련주, 뭐 소비재 관련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다른 헤지 펀드들도 비슷한 손실을 입었을 걸로 어쩌면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좀 더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다른 펀드들은 그 아키거스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몇십 조씩 넘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 안에 그 충격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험 관리를 조금 더 잘 해놨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참 그 존경받는 그런 분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 레버리지라는 게 펀드나 투자의 수익을 높이는 좋은 그런 그 마법이기도 하지만 과도하면 가령 이제 암 같은 그런 그 존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요즘 뭐 영끌이라고 하죠. 뭐 젊은 분들 많이 돈까지 빌려서 투자한다는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딱 와닿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